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 글로벌 ESG 포럼 사회의 아나운서 이지영입니다. 네, 이제 ESG 경영에 대한 국내 케이스 스터디 세션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먼저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 경영 원장님께서 ESG 상생 성공 사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 경영원장을 맡고 있는 조영준이라고 합니다. 먼저 ESG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면서 저는 이제 당연히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게 될 텐데요. 먼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환율도 한없이 올라가고 그리고 국제 정세도 굉장히 불안하고 옛날에는 쉽게 구매했었던 물건들을 구매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이런 시기, 기업들은 당장 회사를 경영하기도 굉장히 힘들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ESG라는 것을 과연 해야 할까라는 고민, 아마 많은 기업들이 하고 있는 고민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그 말씀 순서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예, 최근 ESG 동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요. 그리고 중소기업도 그럼 ESG를 과연 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의 이슈보다는 대부분 대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이유가 많을 텐데, 협력업체들 ESG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 기업들 ESG 상생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럼 우리 기업들을 돕기 위해서 대한상이 너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뜬금없는 화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 타다의 그런 사태입니다. 아마 계신 분들이 대부분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당시에 모빌리티 혁신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졌었고, 우리나라는 타다라는 새로운 시스템의 그런 운송 시스템이 생겨났던 그런 시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면 하기 싫어집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거든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상태가 제일 좋고, 내가 여기서 충분히 모든 경제적 행위나 모든 걸 할 수 있는데 내가 굳이 뭔가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변화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저 시대에 우리나라는 타다를 법으로 막아버리면서 못하게 했죠. 근데 그게 조금 좀 다르게 했었더라면, 저 변화를 좀 큰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였었더라면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런 택시 타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났었을까? 아니면 뭔가 좀 다른 관련된 산업들이 생겨났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슷한 사례는 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신 이야기일 텐데요. 영국의 붉은 깃발법 사례입니다. 저 당시에도 사람을 운송하는 자동차를 제일 먼저 만든 나라가 영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 당시에 대부분의 운송수단은 마차였고요. 그 마차를 보호하기 위해서 붉은 깃발법이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후에 자동차를 만든 영국보다는 미국이나 독일이 주로 자동차 산업의 주도권을 넘겨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문득 ESG도 같은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ESG 기업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냥 기존 방식대로 원래 기업들이 하는, 그리고 기업들의 기대하는 대로 효율적인 방식으로 값싼 제품을, 아주 좋은 제품을 생산해주면 그게 기업이 할 역할이 다가 아닐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수익으로 종업원들의 급여를 주고, 그리고 세금을 내고, 그런 걸로 인해서 그런 세금이나 이런 걸로 나머지 문제들은
각자 해결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 문제는 환경 단체가, 그리고 사회 문제는 정부가, 그 지배구조 문제는 내가 이 회사를 일구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고생을 했는데 내가 내 회사 하나 마음대로 못하고 왜 종업원, 기타 사회 단체, 그 외에 다른 기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다 신경을 쓰면서 사업을 영위해야 하는가? 내가 얼마나 힘들게 이 회사를 읽었는데 말이죠. 이게 지금 그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ESG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왜 그럼 ESG가 이렇게 현재 큰 이슈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요 그래프를 보시면 1985년 이후에 세계 경제는 계속 성장해 왔습니다. GDP도 계속 올라갔고요. 하지만 정작 그 소득 불균형의 문제는 점점점 커지기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OECD의 자료를 한번 찾아봤었는데요. 거기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룹이 경제 성장으로부터 얻는 것이 거의 없을 때 사회 구조가 무너지고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가 약해진다라는 그런 OECD 발표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자본주의에 대한 고민이 많이 시작되었고요. 기업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2019년에 파이낸셜 타임즈 표지 기사입니다. 1% 고소득자가 99%의 소득을 가져간다는 그런 불평등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었고요. 그래서 자본주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이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의문이 계속되면서 최근에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스테이크홀더스 캐피탈리즘이라고 하는 이론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신문 기사 몇 개를 캡처를 해봤습니다. 기업에 대한 소개입니다. 오늘 아침에 한국경제에서도 그 모 은행에 있는 분이 외국에 가서 ESG 관련된 관계된 그런 기관에 있는 분들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대부분이 다 ESG 관련된 내용입니다. 친환경 아웃도어, 그리고 파타고니아, 여러분 잘 아시는 친환경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기업은 법인 차량 친환경 차로 전면 교체, ESG 경영, 가벼우면서 따뜻한 페트병을 활용한 이런 식의 대부분의 최근에 그 신문 기사를 보면 기업들이 홍보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 다 ESG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러고 보면 ESG라는 게 꼭 기업들한테 부담만이 되는 것일까, 아니면 그리고 이게 단 한순간에 누군가의 이야기로 시작된 그냥 유행일까, 아니면 계속 이어져갈 어떤 추세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저런 면들을 생각해 보면 ESG는 기업의 존립과 성장,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요건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서 또 발생하는 문제들도 많습니다. 네, 이 표들 아마 이런 ESG 포럼이나 이런 데 참석하신 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 ESG를 평가하는 대부분의 그 기관들 간에 서로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ESG가 최근에 대유행처럼 번지면서 이런 어떤 평가 기관들의 그런 평가가 그 기관들의 수익 모델이 되는 그런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무려 600개가 넘는 평가 기관이 발표되었다고 하는 그 자료가 있는데요. 어떤 자료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5,000개가 넘는 그런 평가 지표들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주로 ESG 평가 기관과 ESG 등급의 상관 계수가 0.54에 불과합니다. 저것과 이제 대비되는 재무 성과에 관련된 그 평가 지표에서는 0.99를 보이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객관적 신뢰도가 굉장히 낮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이코노미스트에 올랐던 기사입니다. 워낙 유명했었던 표지이기 때문에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거에 더해서 앨런 머스크의 그런 평가에 대한 비판, 그리고 블랙록의 태도 변화, 최근에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럽의 에너지 위기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ESG 자체가 과연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회의론조차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비판은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ESG에 대한 저런 비판이 없었다면 아마 훨씬 더 많은 평가 지표들이 난립했었고 그거로 인한 기업들의 어떤 비용 부담은 훨씬 더 커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ESG에 대한 저런 건전한 비판들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그래야 ESG가 점점 더 바른 방향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중소기업들에 대한 그런 ESG에 대한 인식을 저희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뭐 소비자들 선택이 벌써 친환경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었고요. 뭐 대부분은 그 72%의 답변하신 분들이 ESG에 대한 인식은 하고 있지만 준비 수준은 많이 미흡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분은 ESG 대비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분들을 만나면 뭐 직원 한 명 구하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드는데 ESG를 담당하는 직원을 또 두란 말이냐. 그리고 평가받는데 비용도 너무 비싸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ESG를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우리 기업들 이럼에도 불구하고 ESG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4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외 거래처의 요구입니다. 이 표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각 대기업이 글로벌 컴퍼니들이 그 협력사들을 평가한 내용입니다. 아디다스 같은 경우에는 141개 그 협력사를 평가해서 ESG 기준에 미달해서 48개 그 기업이 그 협력사에서 탈락했습니다. 뭐 대부분의 이슈는 강제 노동이나 아니면 어린이 노동 관련된 이슈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1,121개 기업을 평가해서 24개 기업이 탈락했습니다. 그 제네럴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1,286개 기업을 평가를 했고요. 71개. 그리고 뭐 BMW는 108개 기업이 탈락했습니다. 국내 대기업들도 최근 ESG 경영 그 수준이 미흡할 경우 거래선에서 배제하는 그런 것들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그 대기업들은 여기 나와 있는 그 세계 다른 나라의 그 선진국의 대기업들과는 약간 그 협력사의 관계가 좀 다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뭐 이제 국제적인 거래선과의 그런 관계 등등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ESG 관련돼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에 미달한 기업들은 탈락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비자 선택의 변화입니다. MZ 세대의 65% 가량이 비싸도 ESG 실천을 하는 그런 기업의 상품을 구매하겠다라는 그런 조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면에 그럼 ESG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불매 운동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금융권의 요구입니다. 뭐 금융권에서도 ESG 경영을 투자, 뭐 대출 등 금융 거래 시에 그 ESG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에서 ESG 대출을 위한 그런 평가 지표의 하나로,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위한 평가 지표의 하나로 ESG를 적극 활용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뭐 최근에 지속 가능성 연계 대출이라든지 지속 가능 금융 공시제도 등이 생겨나고 있고요. 투자 대상 기업의 그 ESG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SG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평가가 잘 된 기업에는 이자율을 깎아준다든지 하는 제도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중소기업들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이제 ESG를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만 볼 수는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공시 및 규제의 강화입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ESG 공시, 공급망 실사, 그린 텍소노미 등 ESG 관련 그런 규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고요. 이는 세계적인 추세가 됐고 우리나라도 그 관련 규제 범위 내에서 안전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보시면 우리나라도 관련된 입법안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저희 대한상인은 사실 ESG 관련된 거를 저렇게 법적으로 국내 법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자율이나 인센티브에 더 맡기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협력업체들의 ESG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급망 ESG 관련입니다. 보시면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업이 공급망 내 인신매매라든지 아니면 노예제, 아동 노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법안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 캘리포니아 공급망 투명소법이 시작됐고요. 최근에는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이 도입이 됐고 EU도 이후 지속 가능한 공급망 실사 지침이 발표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EU의 사례를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EU는 올해 초에 공급망 실사 법이 통과가 되었고요. 2014년부터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망 내 중소협력사의 인권, 환경 등 ESG 현황에 대한 실사를 요구하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로 역외 기업,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당이 되겠죠. EU 내 매출액 1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해당되는 규제에 따라서 ESG 관련된 공급망 실사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협력업체 공급망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급망 ESG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협력사 ESG에 대한 대기업의 관심과 지원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협력사 ESG 지원 사업을 분류를 해보면 협력사 대상 ESG 진단, 그리고 ESG 교육 및 컨설팅, 그리고 기술 및 자금 지원, 이 세 가지 부류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을 보시면 협력사들에 대한 어떤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ESG 평가를 조금씩 도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모 그룹은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어서 ESG 평가를 받는 우수 협력사에 대해서는 대출 이자를 줄여주는 그런 사업도 한다는 것을 최근에 신문 지상을 통해서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하면서 또 어려운 점 중에 하나는 대기업이 지나치게 협력업체에 대한 간섭을 한다라는 그런 비판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게 어떤 강제적인 외국의 이슈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기보다는 뭔가 어떤 지원책들을 먼저 마련해서 실시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기업들의 그런 최근 사례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입니다. 협력사와 기술을 공동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협력사와 에코 얼라이언스라는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기 참여하는 기업에 ESG 컨설팅이라든지 교육 등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가전 매출 세계 1위를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도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인력 양성이라든지 인프라 구축, 기술 지원 등 그런 동반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동력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매년 해오던 어떤 안전관리 교육이나 노동, 보건, 환경, 윤리 분야를 추가해서 교육 범위를 ESG 전 영역으로 확대하고 실천 방법도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면서 대응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모레퍼시픽입니다. 협력사와 공동 연구를 수행해서 친환경 포장재 및 화장품 용기를 개발해서 개발된 제품을 바로 제품에 적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협력사 환경법규 진단 사업 등을 통해서 환경 전문 컨설턴트와 주요 협력사 사업장의 대기, 수질, 폐기물 등에 대한 그런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협력사의 그런 환경 법규 위반 리스크가 전년 대비 아주 큰 폭으로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친환경 경영에 기여한 우수 협력사를 선정하고 관련된 아이디어를 실제 현장에 적용해서 여러 가지 에너지를 사용량을 감축한다든지 분진 배출 저감을 한다든지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들도 나름 이렇게 열심히 하나하나 이제 ESG 그런 환경에 대해서 협력사들의 지원하는 사업들을 통해서 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상인은 기업들을 그래도 지원해주고 하는 단체라고 하는데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카테고리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가 ESG 아젠다 그룹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각 기업들이 어떤 ESG를 이행함에 있어서 어떤 점들이 어렵고 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좀 필요한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얻어진 의견들을 ISSB나 이런 그 국제 기구에서 만드는 제도에 저희들의 기업들의 의견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아마 24일, 25일쯤에 ISSB 쪽에서 저희 쪽을 방문해서 간담회나 세미나 같은 것이 있을 예정인데요. 저희가 거기에도 참여해서 각 그 나라마다 ESG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각 나라 기업과 국가별로 좀 상황들을 보면서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톤의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지속가능 ESG 금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SLL이라고 해서 그 지속가능 연계 대출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국내에 그 IBK 은행하고 먼저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325개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 ESG를 막 평가하고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중소기업들이 ESG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그리고 ESG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소기업 참여하는 중소기업이 관련된 ESG 목표를 설정을 하면 저희가 그 해당되는 그 금융기관에 관련된 자료를 줘서 금리의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325개 중소기업이 참여해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관련된 사업은 이후 시중 다른 은행들과도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ESG 포탈을 저희가 만들어 갖고 있습니다. 그게 중소기업 분들은 ESG 관련 정보도 굉장히 얻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저기에 뭐 그런 교육 영상이라든지 책자 등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정보를 중소기업들과 그 기업들한테 전달해주는 그런 포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급망 실사 관련된 압박이 선진국부터 굉장히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급망 실사법에 대응하기 위한 그런 공급망 실사 컨설팅 사업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거는 초기에는 대부분의 그런 그 자금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중소기업들에게 잘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 사업도 저희가 실시해서 중소기업들이 실제로 ESG에 대한 외부적 환경에 대한 그 대비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처럼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과연 우리나라 지금 그 중소기업, 특히 중소기업들 과연 ESG를 해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ESG는 자금 및 인력이 들어가고 그리고 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ESG는 우리 사회와 기업이 앞으로 가야만 하는 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대중소기업 협력을 통해서 ESG 경영을 적극 추진해 앞서 나갈 수 있다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선점하는 기회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적극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기다리고 있으면 정말 저 위기가 큰 위기로 다가오겠지만 미리미리 하나하나 준비하면 저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조영준 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기업뿐만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들이 ESG를 실천해야 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포럼은 온 오프라인으로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경제 라이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750여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많은 성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성여 SK 에코플랜트 ESG 담당님께서 SK 에코플랜트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으로의 탄생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이어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성여 부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소개받은 그 SK 에코플랜트 ESG 센터 내에서 ESG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이성여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저희가 어떻게 SK 에코플랜트가 탄생했는지 그 여정과 그동안의 이제 고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길들에 대해서 함께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요 내용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저희가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현재 저희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그 기업 문화를 좀 튼실하게 하고 또 더 튼튼한 그러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 ESG 경영을 어떻게 정착할 것인가, 그러한 거에 대한 노력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나아가고자 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SK그룹의 딥체인지라는 단어는 여러 번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지난 2017년도부터 그 최태원 회장님을 시작으로 해서 저희 멤버사들이 이제 딥체인지를 하지 않으면 갑자기 죽어버릴 수 있는 서든 데스가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각 멤버사들이 어떤 사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일하는 방식, 기업 문화의 변화, 이러한 것들의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깨닫고 저희들이 고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토론을 했는데 그중에서 저희 회장님이 던지신 아젠다가 바로 사회적 가치입니다. 거기에서 더 한 발 나아가서 저희가 SK그룹이 선포하게 된 것이 DBL 경영이라고 해서 더블 바텀 라인입니다. 즉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두 가지를 다 추진해야 하는 것이 이제 기업의 소명이자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는 이제 SK건설이었는데요. 저희는 그러면 어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사회적 가치에 기반을 둔 사업 모델은 무엇인가, 그리고 DBL 경영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생각한 것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은,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회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하는 그런 솔루션을 그러니까 솔루션을 제공해서 그러한 사업 모델을 만드는 것이 기업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고민 끝에 이제 SK 에코플랜트가 탄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그 선택한 사회 문제 중에서 저희는 그 환경 문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환경 기업이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작년 5월에 SK건설에서 SK 에코플랜트로 저희는 사명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에코플랜트라는 의미는 내일을 위해서 친환경을 심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그런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SK 에코플랜트는 그 SK그룹에서 그린 사업 영역에서 주된 멤버사로 그렇게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이런 환경 기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어떤 새로운 미션과 비전도 이제 선포를 했는데, 저희가 꿈꾸는 것은 웨이스트 제로와 그다음 카본 제로, 이러한 것들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환경과 신재생 에너지에 중점을 두겠다. 그리고 결국 궁극적으로 이루고 싶은 것은 순환 경제에 기여하고 싶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저희의 이제 많은 혁신과 저희의 변화가 필요한데,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무려 12개의 회사를 저희가 편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12개의 자회사가 편입됐고, 플러스 알파는 그 자회사로 편입되지 않았지만 또 다양한 그런 의미 있는 투자의 활동도 아직까지 지금 벌여지고 있습니다. 21년 2월에 EMC라는 어떤 종합 환경 기업을 시작으로 해서 이 기업을 앵커로 해서 그 이후에 여러 개의 그 소각장과 매립장, 그리고 그 테스라고 하는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고 있는 이제 글로벌 이웨이스트 업체입니다. 이 이웨이스트 업체인 테스를 인수했고, 그 다음에 해상풍력에서 하부 구조물을 제조하는 그 제조업체인 삼강을 또 인수했습니다. 이외 여러 가지 이제 소각장 매립장과 또 폐플라스틱을 그 펠릿으로 만드는 그러한 기업도 인수를 하는, 그러한 다양한 성격의 규모나 내용이나 이러한 다양한 그런 기업들을 최근 2년 동안 저희가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의 그 사업 포트폴리오를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환경과 에너지와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던 건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현재 환경 영역에서는 국내에서 그 1위의 종합 환경 업체가 되었고, 또 에너지에서는 특히 연료전지에서 저희가 지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업에서는 국내 한 10위권 정도의 그런 종합 건설 회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제 국내에 머물렀던 그런 환경업을 해외로 나가고자 지금
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전지는 연료전지에 머물지 않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으로도 확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소 경제 시대를 대비해서 그린 수소를 제공하는 그러한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앞에 환경과 에너지 이 두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 건설업에 을 계속 영위해 나갈 생각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그린 디벨로퍼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환경 영역에서는 아마 그 어떤 영화의 한 대사처럼 뭐 지금까지 이런 그 폐기물 회사는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농담 삼아 하고 있는데, 이 폐기물의 밸류 체인들이 지금 사실 다 파편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영세하고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밸류 체인을 전체로 하나로 묶어서 그린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다 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양한 솔루션을 접목시키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 AI하고 DT 이러한 그런 디지털 그런 솔루션을 접목시켜서 벌써 저희가 소각로 최적화 운전을 통해서 그 많은 유해 물질들을 지금 줄여 나아가는 그러한 실적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리고 또 이제 폐기물을 운송하는 업체들이 그 운송하는 트럭에서 굉장히 많은 매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디지털 물류 시스템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그 운송 최적화를 또한 이루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을 가지고 또 해외로까지 지금 나아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폐기물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밸류 체인을 말씀드렸는데, 그 다운스트림이 이제 소각과 매립이라고 한다면 지금 저희 국내에 머물고 있는 것을 동남아시아로 나가기 위해서 최근에 말레이시아의 최대 환경업체인 샘바이로의 그 지분을 30% 정도 인수했고요. 또 이제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폐기물의 업스트림 영역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테스라는 회사를 가지고 이제 그 전자 폐기물의 재활용에 지금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테스라는 회사는 전 세계 21개국에 약 43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사업을 아이테드라고 하는데, 뭐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용하는 뭐 핸드폰이나 아니면 노트북 이러한 것들을 수거해 가서 거기에 정보를 완전히 삭제해서 다시 그 안에 있는 귀중한 그러한 요소들을 또 추출하고 또 다시 재판매까지 하는 그러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은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이제 이러한 것을 좀 더 활용을 해서 EV 배터리 재활용에도 좀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스의 네덜란드 그 사업장에 전처리 후처리 공장을 지금 설립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EV 배터리 리사이클링에도 좀 더 힘을 얻을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는 국내 그 배터리 그 제조사들과 지금 협업 체계를 구축을 했고, 함께 이제 특히 이제 SK에 있는 다른 그 멤버사들과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그런 협업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리사이클링에서는 플라스틱이 있는데,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저희가 지금 중소기업 업체 지정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 또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노르웨이의 톰나라는 그러한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RVM이라고 리버스 밴딩 머신입니다. 이제 거기에 쓰레기를 넣으면 그것이 다시 재활용이 되어서 어떤 섬유나 이러한 것들로 만들어지는 재료가 되는데, 그러한 것도 노르웨이에 있는 톰나랑 같이 한번 해보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료전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 발전 시장에서는 1위의 그 마켓 쉐어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것이 지금 미국의 블룸에너지와 저희가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전 시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가지 시장 다각화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용 시설에도 연료전지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모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 에너지에서 연료전지 외에 또 신재생 에너지가 또한 중요한 축인데, 태양광과 해상풍력 중에서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탑선이라고 하는 국내 그 최고의 그 실력을 갖춘 그 태양광 개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탑선을 인수해서 앞으로 그 활약이 좀 기대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지금 삼강이라고 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해상풍력의 하부 구조물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이 삼강을 인수함으로 인해서 밸류
밸류 체인의 전반에 지금 저희가 나아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바다 에너지 프로젝트라고 하는 기그와 그다음에 토탈 에너지와 함께 2.6 기가와트 정도 되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개발 사업을 저희가 최근에 함께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그린 수소를 제공을 하겠다. 그린 수소는 그 태양광이나 해상풍력과 같이 이렇게 클린 에너지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수소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목표는 이런 그린 수소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거를 위해서 호주나 미국, 인도네시아와 지금 그린 수소를 만들 수 있는 협업 체계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건설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린 디벨로퍼의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개발 사업 중심으로 개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가 환경과 에너지 이렇게 새로 이제 변화된 그런 사업 포트폴리오를 이 건설 저희 엔지니어링 역량과 연계시켜서 앞으로 더 그린 디벨로퍼로서의 그런 활약을 저희도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특히 지금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용인에 그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는데 거기에 그거를 이제 탄소 중립 산업 단지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EPC에도 지금 진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의 그 세 가지 중요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렸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저희는 어떻게 그럼 ESG 경영을 할 것인가. ESG가 최근 사실 많은 공격을 받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최근 맥킨지에서 난 보고서가 약간의 그 내용을 반박을 하고 있는데, ESG는 소셜 라이센스다. 그 말에 참 깊은 공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기업을 운영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저희 SK 같은 경우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ESG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그러한 상황에서, 그리고 저희 회사가 인원수가 배가 됐습니다. 자회사 12개가 편입되면서 한 4-5천 명이었던 저희 SK 건설이 SK 에코플랜트가 되고, 또 그러면서 자회사가 돼서 지금 한 10,000명 정도의 그런 인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원을 가지고 이 ESG 내재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초부터 저희가 ESG 경영 체계를 새로 정립을 했습니다. 그 비전은 간단합니다. 저희 모두는 사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모든 이들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복이라는 단어는 저희 SK그룹의 그 궁극적인 그러한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행복 공동체라는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주요 그 중점 영역을 5개를 선택을 했는데, 컴플라이언스, 인권, 안전보건, 환경, 품질, 특별히 이 5개 영역에 있어서 ESG 리스크를 제로화하고 ESG 가치는 극대화하겠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이사회 승인을 득하고 이 경영 체계로 앞으로 드라이브하고자 합니다. 이 경영 체계를 만들 때 10가지 경영 원칙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각 경영 원칙 아래 행동 규범들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이제 드라이빙 투 제로라는 거를 정말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함께 발족한 것이 ESG 추진협의체입니다. 그 안에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경영협의회는 각사의 대표들, 그러니까 저희 SK 에코플랜트의 사장님과 또 각 자회사의 대표들로 구성된 경영협의회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ESG 워킹 그룹이라는 것은 자회사와 저희 에코플랜트의 임원과 팀장으로 구성된 그래서 그 아래에는 5개의 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5개의 소위가 각 자회사별로 어떤 중점 과제를 함께 도출해서 ESG 리스크 제로화를 위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재화를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6월에 이사회 승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7월에 CEO께서 레터를 통해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구성원들이 준수 서약을 했습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활동들을 통해서 구성원들이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저희는 이제 좀 더 구성원들이 이것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자회사를 위해서 이제는 테스가 이제 영어권에 있기 때문에 국문만 만들어서 되진 않고 국문, 영문 다 만들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홍보 영상도 만들어서 저희가 참고 자료로 많이 이제 뿌리고 있고, 특히 지금 맨 위에 사진을 보시면 저희 자회사 대표들과 저희 사장님이 지난 9월에 경영협의회를 통해서 앞으로 ESG 경영에 대해서 협력을 다해가겠다라는 어떤 협약서에 서약을 하는 그런 서약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꿈꾸는 것은 사실 순환경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제로시티라는 이런 모형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안에 이 제로시티라는 이 플랫폼 안에 담겨져 있는 이런 시설 하나하나는 저희가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주거시설, 산업단지, 뭐 환경 인프라, 발전원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로 엮어서 저희가 그 안에 다양한 솔루션들을 묶을 때 고객들에게 좀 더 가치 있는 그러한 의미 있는 것들을 전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로시티라는 이런 모형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찾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 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희는 그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여러 계층에 있는 그런 분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성녀 SK 에코플랜트 ESG 담당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대표 기업들의 ESG 경영에 대한 비전을 알아볼 수 있는 세션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의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세션을 마무리하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고 네 번째 세션 딥 인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션은 2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